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는 김준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희는 재무회계 이론의 부채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부채는 부채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할 건데, 유동부채에 대한 각각의 계산 과목들, 비유동부채에 대한 각각의 계산 과목들을 조금 더 상세히 만나 볼 예정입니다. 실제 일부 계산 과목들은 앞에서 학습하신 내용도 있을 거고요.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해보시면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조금 더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설명드리고 저희 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기본적인 개념, 부채의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이건 플러스적인 성격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성격이죠. 현재 시점의 의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이 부채는 성격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는데,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점은 저희 자산에서도 이미 했었죠. 몇 년 기준? 1년 기준이라 얘기가 있었는데, 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우리가 상환해야 될 그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거래일로부터가 아니라 12월 31일인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있는 걸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나 미지급비용은 1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라고요? 매입채무나 미지급비용은 실제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라고 하더라도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죠. 유동부채가 상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채라면 그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두를 우리는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기간에 따라 단기도 존재하고 장기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단기는 유동부채가 될 것이고 장기는 비유동부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유동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들과 비유동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본적인 특성도 설명드릴 거고 회계 처리까지 만나보실 건데, 각각의 계산 과목들이 이게 유동자산인지 아니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유동부채의 종류 살펴보시고 비유동부채를 먼저 보신다면 사채라는 게 있고요. 퇴직금의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장기미지급금이 있네요. 장기미지급금은 실제 실무에서는 잘 쓰는 계산 과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는 명확하게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당연히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기본적인 성격,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셨다면 지금부터 이 유동부채 종류 순서대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유동부채 중에서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급금, 선수금, 예수금 내용입니다. 나머지 유동부채 항목은 이번 시간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동부채 기본적으로 이 성격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죠. 상환기간이 12월 31일인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채이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나 미지급비용은 1년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부채 특징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유동부채 종류를 하나씩 만나보실 텐데 그 중에 먼저 보실 내용은 바로 매입채무입니다. 우리가 자산에 매출채권이라고 있었죠. 외상매출금 받을만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한다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음을 합해서 매입채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매출채권의 상대 계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채권이 발행될 거라면 매입채무는 지급해야 될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채권을 우리는 재고자산에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재고자산이 아니면 외상매출을 받으려면 아니라 미수금을 쓰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이 매입채무도 재고자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외상매입금 안 된다, 지급음 안 된다,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매입 채무에 먼저 보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돈을 나중에 주겠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죠. 자, 관련 회계처리 한번 보시죠. 상품 20만원을 구입하고 16만원의 현금으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20만원이 기록이 될 거고요. 대금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16만원은 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4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죠. 외상매입금입니다. 이 외상매입금은 부채로서 우리가 조만간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외상매입금 4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결제했다. 이 부채인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면서 통장에서 돈을 상환하는 거래가 될 겁니다. 부채인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면서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앞서도 학습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 외상매입금이요. 매입채무의 두 번째 계산 과목,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은 약속어음이고요. 이 약속어음의 기본적 특성은 뭐가 존재하냐면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만기일이라고 하는 건 어음에 기록되는 날짜인데 현재가 아니라 그 만기 날짜에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기 날짜가 되면 어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외상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외상은 내가 2주 뒤에 줄게요 라고 했는데 2주 뒤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며칠만 더 기다려줘 라고 하면 거래처에서 잘 기다려줍니다. 근데 어음은 만기 날짜가 존재하고 그 만기일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따라서 만기 날짜에 통장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이 어음은 부도 처리되어서 부도어음으로 처리가 되죠. 물론 부도어음 회계 처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하게 되지만 외상보다는 어음이 조금 더 강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20만원 구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차별의 상품 20만원 대변에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시겠죠. 이 지급어음은 현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언제 지급하겠다. 그렇죠.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자, 발행해준 20만원의 지급어음이 있는데 만기가 되어서 통장에서 결제를 한다. 부채인 지급어음이 감소하면서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과 채무에 대한 회계 처리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다면 이미 학습한 내용이지만 정리 한번 해보죠. 재고자산을 매출하면서 외상거래를 했다. 재고자산 매출하면서 어음을 받았다. 이 경우에 재고자산 거래에서 외상은 외상매출금을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을 쓰죠. 다만 재고자산이 아니다. 재고자산이 아니라면 외상매출을 쓸 수 없고 받을 어음도 쓸 수 없습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외상거래를 했다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을 쓰셔야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을 쓰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매입 때도 동일한데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외상을 했다면 외상매입금을 쓰시면 되고요.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구입하면서 외상을 했다면 이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쓰셔야 되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지급했다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뭘 쓰셔야 된다?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외상매출 받으름을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했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매입채무라고 했는데 이 외상매출 받으름의 매출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의 매입채무는 반드시 재고자산에만 쓸 수 있고요.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동부채 두 번째 보실 내용은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방금 보신 내용이네요.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지급금은 지급하지 않은 돈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비용인데 미지급비용은 실제로는 결산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발생은 했으나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인데 바로 뒤에 설명드리죠. 자, 먼저 보실 건 미지급금입니다.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즉 재고자산 거래에서는 외상 매입금을 쓰시지만 재고자산이 아닌 거래에서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비품이나 기계장치 혹은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대해서 대금을 1년 이내에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을 때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거래 볼까요? 사무실 에어컨을 샀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에어컨이니까 계정 과목은 비품이고요. 비품은 유형자산이 재고자산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외상 구입하거나 약소금을 지급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음을 사용할 수 없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합니다. 미지급금은 당연히 부채죠. 외상으로 구입한 사무실 에어컨 대금 200을 현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이 외상이라는 단어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외상이 중심이 아니라 에어컨을 사면서 사무실 에어컨을 사면서 돈을 안 준 게 있다. 그걸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 미지급금을 상환하니까 부채인 미지급금이 차변을 감소하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대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외상이다, 어음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인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고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외상 매입금 어음을 주면 지급어음을 처리하지만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쓴다라는 건 반드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미지급금 살펴보셨고 다음 보실 내용은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을 때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비용이다. 즉 지급해야 되는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인데 특정 계약에 의해서 채무가 확정되었지만 미지급 상태인 경우에 처리하는 미지급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슷하다까지는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날짜에 내가 직원들에게 뭘 선물 주려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 후생비를 쓰겠죠. 그리고 대변에 오늘 내가 샀으니까 오늘 돈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하면서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면 이미 오늘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이건 확정부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지급 비용은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그런데 이 이자를 언제 주면 되느냐? 내년에 주면 돼요. 자, 올해 단기 발생한 이자가 있는데 내가 은행에 대출받아서 10월 1일 날 대출받았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올해 이자죠. 이걸 실제로는 이자를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이자를 오늘 내가 지급해야 되냐?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내년에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자가 아직 발생은 했습니다. 발생은 했고 내년에 주면 된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라는 일반적인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내가 오늘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면 된다. 대신에 발생한 걸 비용으로 인식은 해야 된다. 그때 쓰는 게 미지급 비용이고요. 이 미지급 비용은 결산 시에 12월 3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내용 보면 결산하는 12월 31일에 단기 차입금이 있고 단기 기속분의 이자가 미지급된 이자가 얼마가 있다? 5만 원 있다. 이걸 장부에 계상해라. 계상하라는 건 장부에 반영하라는 뜻인데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는데 안 줬다라는 거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 생기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혹은 미지급금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미지급금도 부채고 미지급 비용도 부채입니다. 그게 구분 없이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한다면 이 이자를 지급할 날짜가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단기에 발생은 했는데 이자를 언제 줄 것이냐 우리는 내년에 지급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결산일에 미지급 비용을 쓴다라는 거죠. 원래 지급이 올해가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고 단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미지급 비용은 향후 우리가 결산 파트에서 선거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 네 가지를 묶어서 결산 파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변인 현금 10만 원 지급하는데 이 이자 지급한 10만 원 안에는 전기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원래 오늘 내가 이자를 주면 되는데 전기 결산 때 전년도 거 반영해 놓은 금액이 있다. 그걸 우리는 전년도에 뭐로 처리해뒀다고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뒀다라는 거죠. 그걸 단기인 올해 지급한다. 결론은 미지급 비용 5만 원은 정기 계상분이고 단기 거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자, 2번 문제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고 1번을 한 번 더 보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하자면 우리는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원래 언제 주기로 했냐? 9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12월 31일 기준에서 보니까 올해 발생한 이자가 있더라. 그걸 내년에 주면 되는데 발생은 했으니까 그걸 이자 비용으로 잡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처리한다. 미지급 비용 잡아뒀다가 이걸 내년에 다시 지급하는 거죠. 결론은 전체 10만 원의 이자 중에 단기에 5만 원이 인식되고 차기에 5만 원 이자가 단기와 차기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미지급 비용의 내용은 뒤쪽 결산 파트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다. 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을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금이 맞고 결산 시에 미지급 비용을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수금이라는 것이 있고 선수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부채인데 선수수익은 결산 시에 발생한다. 이건 미지급 비용과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내용입니다. 선수금부터 먼저 보실까요? 선수금은 계약금 성격이죠.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될 것이고 계약금을 반대로 받았을 땐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본인이 받은 계약금만큼 향후에 자산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선수금은 부채 중에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종류고요. 1번부터 보면 제품 50만 원의 주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문을 받은 건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처리 할 게 없어요. 다만 50만 원의 제품 주문 받으면서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을 받게 될 거고 50만 원 아니죠? 10% 5만 원 받게 될 거고요. 이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한 회계 처리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선수금은 돈을 받았다.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 처리되는 계정 과목이죠. 나중에 제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문받은 제품 50만 원을 납품을 한다. 그러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이 50만 원 기록될 것이고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품 50 팔았으면 돈을 50만 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50만 원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이미 먼저 받은 돈이 얼마가 있다고요? 그렇죠. 계약금 5만 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50만 원 중에 5만 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5만 원 빼고 나머지 돈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수금을 실제로 상계 처리 먼저 하고 야, 제품 50만 원 팔았어. 5만 원 먼저 받았잖아. 선수금 빼고 그럼 나머지 금액을 뭐로 받는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겠다. 잔액을 외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상거래에서는 그런 거죠. 자, 지난번에 계약금 줬으니까 난 돈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회계 처리는 그게 계정 과목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았을 때 대변에 선수금 발생하시고 실제 물건을 매출하면 선수금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돈만 받으시면 된다. 자, 선수금 보셨고요. 다음 내용은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은 단기에 수령한 수익 중에 내가 올해 단기 수익을 받았는데 차기 내년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올해 수익을 이만큼 받았는데 결산일 기준에서 보니까 12월 31일 날 내년께 이만큼 있더라. 이건 올해 수익이 아니라 내년 수익이죠. 단기분은 올해 수익으로 가는 게 맞지만 내년 거, 이 차기분에 대한 수익을 올해 수익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긴다. 이걸 선수 수익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이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해 발생한 걸 내년으로 넘긴다라고 할 때 쓰는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분 임대료를 120만 원 현금 받았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받았고요. 임대료 받았으니까 수익을 120만 원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임대료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언제까지? 내년 9월까지 1년분이다. 그러면 이 임대료 120만 원은요. 단기분도 있고 언제 거도
차기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분이 임대료로 간다? 단기분은 임대료 잡는 건 이건 당연한 건데 차기분은 올해 임대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기분은 올해 임대료가 아니라 언제 임대료야? 내년 임대료다라는 거죠. 이걸 회계 처리를 언제 하느냐? 결산 때 합니다. 결산 때 임대료 받은 것 중에 선수분이 있다면 먼저 받은 임대료 이걸 정리를 해라 라는 건데 차기분 임대료 계산해 보시면 전체 120만 원 임대료 중에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잖아요. 그럼 12분의 9로 갑니다. 120만 원을 12로 나누시면 한 달, 우리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 금액이 나올 거고 12분의 9라는 게 단기가 아니라 차기 겁니다. 그러면 차기분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느냐? 올해 거 10월, 11월, 12월 올해 게 3개월분, 단기분이 3개월분이고요. 차기분이 9개월이죠. 그 9개월에 해당하는 90만 원의 차기분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원래 수익에 잡혀져 있던 임대료 이 중에 90만 원을 줄이면서 이걸 뭐로 잡느냐? 선수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 선수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으로 차기로 넘어가면 선수 수익을 빼면서 다시 임대료로 잡게 되게 됩니다. 기본적 선수 수익은 단기에 발생한 수익을 내년으로 이연시킬 때, 넘길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살펴보신 미지급 비용이나 지금 보시고 계신 선수 수익은 향후에 우리가 결산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한 번 더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유동부채 이번 시간 마지막 보실 내용은 바로 예수금이고요. 이 예수금은 종업원들의 급여 처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내용인데 기업이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급여 지급할 때 발생하고 혹은 이자 지급할 때도 발생합니다.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혹은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 등의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금 부채고요.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회계처를 한번 볼까요?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2만 원을 원천 징수한다. 이 원천 징수는 세금을 미리 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세금은 누가 걷어야 되냐면 세금은 국가가 걷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야 니들이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줘.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근로자들이 지급해. 그리고 그 세금을 니들이 국가에 납부를 해.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내면 잘 안 낼 거니까. 네,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근로자들이 잘 안 낼 거니까 잘 안 낼 수 있으니까 니들이 기업이 직접 월급 줄 때 세금 떼서 대신 납부를 해. 그걸 우리는 세법상 용어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거 아니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다 지급한다. 그럼 기업이 100원의 급여를 지급했어. 그러면 근로자는 100원을 받아. 그러면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이 나와. 원래 이 세금은 근로자가 국가에 내는 게 맞는 거다. 근로자가 국가에 내는 게 맞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번거로운 거죠. 근로자들마다 세금 다 받기도 번거롭고 하니까 어떻게 기업한테 시킨 거 아니야. 니들이 대신해라. 그게 원천징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계정화법이 뭐냐면 자 다시 갑니다. 국가가 기업에 시켰어. 야 월급 줄 때 세금 좀 떼. 라고 국가에서 강제로 시킨 거죠. 그럼 기업은 합니다. 뭐라고 국가에 우리가 할게 라고 국가 니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돈을 받겠다. 그걸 우리는 예수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이걸 국가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득세 파트에서 학습하실 건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있고요. 당월에 발생한 원천징수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시켰으니까 우리 힘이 없잖아요. 어린데 라고 하고 돈 받는다. 자 월급 지급합니다. 차분의 급여 100만원. 근데 이건 세전급여죠. 급여 지급하는 총액이고 월급 줄 때 세금, 소득세와 사회보험 같은 걸 뗍니다. 바꿔 말하면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 뭐라고 처리를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서 지급하는데 자 보시면 이 급여는 흔히 말하는 세전급여죠. 세금 떼기 전급여
보통 예금은 세후 급여입니다. 세금 떼고 난 급여. 예. 우리가 받는 월급은 88만 원을 받는 건데 우리 말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지급하는 급여가 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12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88만 원만 지급하죠. 그럼 12만 원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급여인데 12만 원 빼고 88만 원 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 12만 원은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회사 돈은 아니잖아요. 국가에 내야 될 돈입니다. 이걸 기업이 대신 납부할 돈인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급해야 되니까 이걸 부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참고로 보시고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있다. 이 소득세를요, 여러분들이 세금이죠. 세금을 낸다고 해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소득세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니까 기업이 근로자들한테 대신 받아둔 돈입니다. 국가가 시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국가가 시켰으니까 예라고 하면서 받아놓은 돈, 그 예수금, 이걸 우리는 근로자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근로자가 내야 될,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받아뒀다. 예수금 감소하면서 돈을 납부하게 되겠죠. 기본적인 급여 처리는 급여 처리, 전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볼 텐데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 이행, 이건 의무입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시킨 거니까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서 일정액을 받아뒀다. 자, 급여 지급한다 혹은 이자 지급한다. 교육훈련비 지급한다. 이럴 때 미리 세금을 받아둔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반대로 기업이 돈을 받아야 돼. 적금이 만기되거나 해서 돈을 받아야 돼. 그때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를 당하는 것, 이때는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냐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원천징수는 예수금으로 부채고요. 돈을 받으면서 발생한 원천징수는 자산입니다. 이 선납세금은 결산할 때 향후에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자, 저희는 급여 관련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건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급여는요, 크게 4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급여 지급 거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주겠죠. 자, 예를 들어 총급여가 150이다. 이 총급여는 세전급여죠. 세금 떼기 전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미리 뗀다는 거지. 그리고 128만 8천의 차감 지급액, 이걸 실지급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세후급여, 세금 떼고 난 뒤에 급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저도 지금 세후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전급여, 세후급여,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전급여, 총급여 150 이거는 맞아요. 근데 128만 8천 원이 세후급여, 총급여에서 급여 뺀 금액이다. 아니 소득세 뺀 금액이다. 세금 뺀 금액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차감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이 차감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세금만 차감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건 차감 지급액은 실지급액,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급여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150만 원의 급여 중에 일정액을 차감하고 원천 징수하고 128만 8천 원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소득세 납부 혹은 소득세 등 납부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도 있고 국민연금 납부도 있습니다. 제가 순서도 회계처리 할 건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정리하고 할 건 소득세는요. 근로자만 납부를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주 부담금, 회사 부담금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급여 회계 처리부터 가죠. 영업부 사원의 당월분 급여를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1번 거래 내용입니다. 총급여가 150이고요. 실지급액은 128만 8천 원이죠. 차변에 급여 지급 거래인데 급여가 150만 원 발생하고요. 대변에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국가에서 시켜서 우리 뭐라고? 예 라고 하면서 원천징수를 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21만 2천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통장에서 128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자, 급여 지급 붕괴가 되어야 나머지도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자, 1번 예제, 거래 지급 예제 보셨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보편적으로 소득세에 대해서 10%가 소득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는데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특징이 소득세는 근로자만 납부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할 때 받아뒀던 우리가 원천징수했던 예수금 중에 일부를 내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예수금 22,000원. 왜? 소득세 2만원과 지방세 2,000원이죠. 22,000원에 예수금 21만 2천원 중에 일부를 빼면서 얘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혹은 보통예금으로 납부한다. 저희 지금 현금 납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을 해놓았네요.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보통예금 아니고 현금이 맞는 거죠. 세 번째 예제 갑니다. 건강보험료 12만원을 현금 납부했다. 그런데 여기는 건강보험료와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지급할 때 급여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니까 6만원을 지금 원천징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6만원 말고 회사 부담분도 있다. 회사 부담까지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12만원을 납부했다라는 거죠. 건강보험료 납부 회계 처리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 현금으로 얼마를요?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12만원 안에는 근로자 부담분도 있고 사업주 부담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줄 때 이미 받아놓은 돈,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이고요. 회사 부담분은 문제상에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가시면 됩니다. 결론은 소득세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서 낸다. 그때 계산 과목이 뭐로 가는지만 구분하시면 될 건데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처리한 급여 지급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예제 국민연금 납부갑니다. 2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국민연금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처리할 건데 얘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서 냅니다. 대변에 현금을 26만원 납부하게 될 건데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13만원을 원천징수한 거죠. 그 원천징수한 근로자 부담분은 뭐로 갈 것이고요. 예수금이 되고 사업주 부담분은 뭐가 된다? 세금 과공과가 된다. 왜? 우리 회사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 개정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그 건강보험이 되건 국민연금이 되건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과 공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둘 다 비용이고 둘 다 동일한 판매 관리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고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일단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를 많이 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많이 처리하고 있다. 이게 강제성이 조금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급여 관련 회계 처리가 4가지입니다. 첫째, 급여 지급할 때 어떻게 가느냐. 두 번째는 소득세 납부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부채 예수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조금 포괄적으로 폭넓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기본적인 부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유동부채, 부유동부채에 대한 차이점, 유동부채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급여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 유동부채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은 유동부채 두 번째, 단기차입금, 가수금,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차입금에서는 저희가 선이자 처리, 조금 추가적으로 선이자 처리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학습에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동부채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동부채 두 번째 파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